안녕하세요.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이라는 주제로 독서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유로운 발상을 통한 새로운 주장 추전의 의미 구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끝내고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자,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학자의 말에 이제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건요, 어떤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수학은 공리 내지 공중 같은 몇 가지 명제, 규칙에 입각해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거나 반박하고 논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리와 공준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요. 공리는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로 인정되는 거고요.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준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공리 가운데 기하학적인 내용을 갖는 공리를 공준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가면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수학의 세계를 지배했다. 대단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하학의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총 23개의 정의, 5가지 공리, 그리고 5가지 공준을 정해두고 이것을 이용해서 465개의 명제를 만들어내고 또 증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는 몰랐네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중에 5가지 공준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뭐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점 사이를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하는 선이 직선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곡선이 되겠죠. 둘째, 선분. 선분이라는 것은 직선 위에 그 위에 두 점 사이 한정된 부분이 이제 선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분을 연장하여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또 셋째,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넷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죠. 90도로 같죠. 다섯째, 어떤 직선과 그 직선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수학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5가지 공준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준에 대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5번째 공준은 수학자들에게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애를 먹인다는 거죠. 5번째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준들과 달리 이 마지막 이 5번째 공준은 정리로 보였지만 정리라는 건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정리라고 한다네요. 수학자들은 나머지 4공준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을 증명하려고 했대요. 근데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네요. 실패.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증명이 되진 않더라도 5번째 공준 자체를 자명하다고 수용하는 겁니다. 자명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명백하다라고 인정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뭐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준의 내용을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꿔버렸네요. 변경하고 수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렸네요. 그죠?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기존의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혁을 가져왔다는 거죠. 혁명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어떤 관습 따위를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혁, 급격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든가 혁명과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변한 그러한 혁명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각의 자유를 부여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와 의미, 가치가 지금 이 부분에 등장한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주장한 이론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준이 어떻게 인정받게 됐을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은 다른 공간을 생각하면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공간이 다른 공간을 생각하니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결론이 바로 나왔는데요. 보실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 그러니까 평면만 생각했는데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 예를 들어서 뭐 볼록한 면, 오목한 면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에 혹시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가령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자리 쪽에서 넓적하게 벌어져 보이는 사물이 구슬 중앙 쪽으로 갈수록 그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 휘어져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사경 같은 거 보실 때 길거리 그쵸? 반사경 같은 데 보실 때 보면 그런 경우 보실 수 있죠. 이것은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슬의 모양과 흡사한 지구 위를 걸으면서 평지를 걷는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구슬면에 대해 평행선을 걷는다 해도 구슬 공간 안에 사람은 그것을 평행선으로 느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 뒤집어지네요, 생각이.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 앞에서 일문단에서 얘기했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없다는 거죠. 하나의 이론으로.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과 이런 발상, 이 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착상이나 아이디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출현과 이런 발상을 고려해 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의 일문단의 의미를 충분히 맞다는 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요 말의 의미가 지금 바로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제 한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랜 세월 수학계를 지배해온 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다섯 번째 공준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풀 수 없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자명한 진로 여겨왔던 이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요. 이 글은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란 말과 관련돼 있죠. 이 현상에 대한 절대적인 이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고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유클리드 다섯 번째 공준에 대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어때요?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기던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죠.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의 이제 글을 보시면 상황에 따른 창의적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 사고의 중요성을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택시 기하학의 택시 평면 및 택시 거리가 나옵니다. 자, 19세기 독일에서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 기하학이 고안됐다고 합니다. 고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생각해내는 것이 고안입니다. XY 평면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거리가 적용될 때 유클리드 평면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 택시 평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택시 거리라는 것은 택시가 가는 경로의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두 점 AB, 여기서 이제 그림이 AB가 여기고요. CD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AB와 CD 사이,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 사이의 최단 거리는 이제 이 실선이 되겠죠. 실선. 그렇죠? 점선. 이게 점선이고 이게 실선입니다. 점으로 된 선이니까 최단 거리의 점선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충분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 할 때 빗변의 길이를 C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되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격자 모양으로 격자. 격자라는 건 뭐냐면요. 바둑판처럼 막 가로 세로가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둑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이 최단 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의 실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선으로 가면 빠른 걸로 보이지만 왜요? 택시들은 이제 건물들로
막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는 거리가. 그래서 돌아가서 도로를 통해서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선 말고 실선을 이용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택시 기하학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와 세로의 실선의 길을 더한 값, 즉 C-A 더하기 D-B라는 거죠.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리를 이제 택시 거리라고 하는데요. 택시 이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요? 택시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죠. 그 택시 평면 위에서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C-A라는 것은 이거 마이너스 A, 그렇죠? D-B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가 가는 거리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길 지나서 그다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거리를 합한 것이 바로 택시 거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의 원 형태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 형태입니다, 이제. 자, 거리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는 원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원은 평면 위에 한 정점이라는 건요, 앞으로 장소나 위치 따위가 정해져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점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클리드 평면에서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둥근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데 D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의 개념을 만약에 택시 평면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죠. 마름모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림 2처럼 여기 나온 겁니다. 격자 한 칸의 한 변을 1이라고 한다. 그렇죠? 격자 한 칸을 이제 한 변의 길이를 이제 1이라고 보는 거예요. 택시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심이 00이 이제 정점이 여기입니다. 정점. 반지름의 길이가 2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것은 같은 거리가 다 2라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가. 원을 택시 평면에 나타내 보자. 그림 2와 같은 정수격자 좌표계에서 원점의 거리가 2인 점들을 모아보면 02, 11,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점이 모두 8개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죠. 총 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자의 크기를 계속 줄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0인 극한을 생각해 보면 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림 위처럼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원의 모양을 극한, 0인 극한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모양으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이니까 택시 평면 위에서 2인 택시 평면 위에서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x, 절대값 y를 더한 값이 2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xy 집합이라는 것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했고요. 3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3문단에 가시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가 나올 겁니다.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어요. 실생활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논리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한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요.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하나인 택시 기하학을 소개하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의 차이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대조.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하학이 아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를 드러낸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나를 읽고 기존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 이제 중요한 거.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자유로운 창의적인 사고. 이걸 발휘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또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는데요.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하나인 택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면 및 거리를, 택시 기하학에서는 평면 및 거리와 비교하면서 두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또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대비했다. 또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렇죠? 또 수학적인 사고를 볼 수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